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와 수줍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완전 제 스타일이셔서 그런데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는 그 여자의 말에 순간 당황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헌팅을 내가 당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여자는 예쁘기까지 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죠? 불편하시면 안 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제 핸드폰 번호 드리면 될까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여자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렇게 그날부터 나는 그 여자와 연락을 이어갔다. 연락을 계속하다 보니 우리는 주말에 몇 번 만나게 됐고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됐다. 여자친구는 나와 잘 맞았지만 딱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다. 우리 둘 다 먹는 걸 좋아해서 데이트할 때면 맛집을 자주 다녔는데 여자친구가 맛집에 갈 때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오는 것이었다. 민수씨, 이걸로 드세요. 어? 지연씨는 숟가락 젓가락을 챙기고 다니세요? 네, 제가 결벽증이라고 해야 하나? 위생적인 거에 강박이 좀 있어서요. 제가 집에서 깨끗이 씻고 온 거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아, 그렇구나. 네, 잘 먹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예쁜 사랑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부터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잘 챙겨 먹는데도 나만 살이 점점 빠지더니 급기야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서 회사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너 몸 안 좋다며? 괜찮아? 애들이 걱정하더라. 안 괜찮아. 지금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진짜 다 죽어가는 목소리네? 요즘 뭐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몸이 상한 거야? 회사 생활 힘들어? 나는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 얘기까지 하게 됐다. 뭐? 여자친구가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챙겨서 준다고? 근데 이상한 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데 나만 살이 쭉쭉 빠진다니까. 야, 나중에 여자친구 만날 때 똑같은 숟가락 젓가락 챙겨가서 여자친구가 주는 숟가락 젓가락이랑 원래 바꿔치기 해서 나한테 줘볼래? 숟가락 젓가락은 왜? 뭔가 느낌이 쎄해서 그래. 그래서 나는 다음날 친구가 시키는 대로 집에 남아있던 여자친구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역시나 여자친구는 식당에 들어가자 나에게 숟가락 젓가락을 줬고 나는 여자친구 몰래 집에서 챙겨온 걸로 바꿔치기 한 뒤 그날 저녁 경찰인 친구를 만나 여자친구가 준 숟가락 젓가락을 전해줬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야, 며칠 전에 네가 준 숟가락 젓가락 있지? 뭐 아무것도 없었지? 먹긴 뭐가 없어. 거기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어. 청산가리? 그거 독약 아니야? 이후 여자친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나중에 친구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들에게도 숟가락 젓가락에 청산가리를 묻혀 서서히 죽어가게 했던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아파트에 살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다. 아빠는 이사를 알아보다가 괜찮은 단독주택 매물을 찾게 됐고 우리 가족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피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되고서 비가 왔는데 내 방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빠가 여러 번 업체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물이 왜 새는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는 비가 오는 날이 너무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잤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됐다. 역시나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말해주려고 안방으로 갔다. 그런데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이었다.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온 빗물 때문에 이미 신발장은 물바다가 돼 있었다. 왜 문이 열려있지? 아빠가 잠깐 옥상에 가셨나? 나는 일단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서 현관문 쪽으로 갔는데 밖에 웬 여자가 비를 맞으며 우리 집을 보고 있었다. 그 여자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소름 끼치는 기운이 느껴져 나는 현관문도 닫지 않고 바로 안방으로 가서 부모님부터 깨웠다. 나는 부모님을 끄고 현관문으로 갔고 여전히 여자는 비를 맞으며 우리 집을 보고 있었다. 저기 저 여자가 아까부터 우리 집 보고 있었어.
그런데 부모님이 이상한 말을 하셨다. 어디? 밖에 아무도 없는데? 김민수, 새벽에 장난치면 혼나?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여자가 엄마 아빠한테는 안 보인다는 것이었다. 저기 여자 서 있잖아. 안 보여? 민수야, 왜 그래? 아무도 없다니까? 나는 너무 답답해서 맨발로 밖에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더니 여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민수야, 밖에서 뭐해? 자꾸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비 맞지 말고 얼른 들어와. 부모님도 내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집에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 다음날 엄마가 옆주택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우리 집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 했다. 할머님, 혹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전에 안 좋은 일 같은 거 있었어요? 아이고, 그걸 모르고 이사 온 거야? 네? 무슨 일이요? 작년에 태풍 큰 거 하나 왔잖아. 근데 그 집에 이혼하고 여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나 봐. 태풍이 오던 날에 집에 문이랑 문을 다 열고 약을 먹고 목숨을 끊은 거야. 그때 열려있는 창문이랑 문으로 빗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방에 있던 여자 시체가 거기 집 문 앞까지 떠내려왔어.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물이 샜던 이유와 새벽에 내가 집 밖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한 게 이해가 가셨다고 한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또 이사를 해서 더 이상 미스테리한 일은 겪지 않게 됐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때의 일이 생각난다. 그날 나는 집에서 엄마랑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 진이야, 저 배우 진짜 잘생기지 않았니? 잘생기긴 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때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 경보음이 울린 뒤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베란다 밖을 내다보시고는 어머, 어떡해. 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진이야, 엄마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창문 밖에 보지 말고 TV 보고 있어. 왜? 밖에 무슨 일 났어?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엄마가 나갔다 와서 말해줄게. 엄마는 나에게 이 말을 하고서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베란다 밖을 보지 않고 계속 TV를 봤다. 하지만 내 불길한 느낌이 맞았는지 곧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파트 옆동에서 여자가 떨어졌다고 했다. 그 일 이후 한동안 우리 아파트는 시끌시끌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잘 때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던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곳이었다.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더니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고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방을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사라졌다. 이런 가위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눌리게 됐다. 가위에 처음 눌렸을 때는 그 여자가 며칠 전 옆동에서 뛰어내린 여자인 것 같아 무서웠지만 나에게 그렇다 할 피해를 주지 않아 나중에는 애써 무시하고 넘기게 됐다. 그러다 비 오는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얘기할 차례가 돼서 우리 아파트에 있었던 사고와 내 가위 눌림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줬다. 싫어요? 또 안 무서워? 무당 같은 분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위에 워낙 자주 눌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무엇보다 귀신이 해코지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요즘 가위 안 눌린 지 꽤 됐어. 그런데 그날 밤 친구들에게 가위 눌림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역시나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내 방으로 젊은 여자가 쩔뚝거리면서 들어왔다. 원래대로라면 여자는 내 방을 한 바퀴 돌고 나가야 됐는데 그날은 달랐다. 갑자기 여자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었다. 왜 얘기해? 나는 기절을 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또 얘기했다간 그 여자가 어떤 해코지를 할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진이야, 요즘은 가위 안 눌려? 이제 안 눌리는 것 같아. 그 후에도 가위에 몇 번 눌리긴 했지만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서 그런지 가위에 눌린 횟수는 점차 줄어들더니 한동안 눌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오늘 밤 왠지 가위에 눌릴 것 같다. 왜 얘기해? 나에게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각자 다른 대학교를 가서도 우리는 만남을 이어갔고 심지어 내 군대까지 기다려준 고마운 친구였다. 하지만 내가 군대 전역을 하고 대학교 복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나는 어느새 대학교에서 만난 여자와 썸을 타고 있었다. 그러다 소위 말하는 환생이별을 하게 됐다. 전 여자친구는 나에게 울면서 매달렸지만 나는 매정하게 그 친구와의 인연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다. 나는 괜히 나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것 같아 한동안 슬픔에 빠져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술에 취해서 집에 가는 날이면 죽은 전 여자친구가 보이는 곳이었다. 전 여자친구는 길에 가만히 서서 나를 원망스럽게 째려보고 있었고 나는 그런 전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 이대로 있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내 얘기를 다 듣더니 전 여자친구가 한이 많은 원기가 되어 내 주변을 떠도는 것이라며 한 번 더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게 되면 분명히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술을 절대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고 했다. 나는 무당의 말에 그날 이후로 술을 끊기로 했다. 정 술을 마셔야 하는 날이면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절대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았다. 정말 술에 취하지 않으니 죽은 전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생 때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술 한잔을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술 한두 잔만 하고 친구를 위로해주러 간 자리에서 친구가 너무나도 슬퍼하는 모습에 같이 술을 마셔줘야 할지 고민이 됐다. 무당이 마시지 말랬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날 나는 몇 년 만에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됐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행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죽은 전 여자친구는 보이지 않았다. 휴, 이제 안 나타나나 보다. 괜히 쫄았네. 그렇게 나는 집에 무사히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 죽은 전 여자친구가 서 있었고 옆에는 와이프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다. 아빠, 벌초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자라난 지저분한 풀들을 베서 깔끔하게 해드리는 거야. 와, 그럼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그럼 우리 지훈이 얼굴도 보고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다. 아빠는 큰 집 시골까지 운전을 하셨고 나와 엄마는 아빠가 지루하지 않도록 차 안에서 열심히 떠들었다. 하지만 시골은 너무 멀었고 어느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돼 있었다. 그러다 한 산길을 지날 때 지금까지 잘 작동하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오류가 났다. 내비가 왜 이러지? 산속이라 인터넷이 안 터지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네? 내 핸드폰도 인터넷이 안 돼. 그래? 일단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다 보면 다시 연결되겠지. 그렇게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어두운 산길을 계속 달렸고 나는 창밖으로 주변 풍경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서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다. 아빠, 왜 그래요? 뭐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왜 그러나 싶어 앞을 봤고 곧 차가 왜 급정거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차 앞에 새하얀 소복을 입고 계신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많이 이상했다. 차가 갑자기 멈춰섰으면 빨리 그 자리를 비켜주거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 할머니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걷고 계셨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차 라이트가 앞을 비추고 있어서 할머니의 모습이 잘 보였는데도 할머니의 얼굴만은 새카만 그림자가 져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할머니는 우리 차 앞을 지나서 어딘가로 사라지셨고 아빠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도 뭔가 이상했다.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온 할머니 때문에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하셨을 텐데 엄마도 아빠도 아까부터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뭐가? 방금 할머니요. 아빠가 차 안 멈췄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 누구? 방금 우리 차 앞으로 걸어간 할머니요. 아빠가 갑자기 차 멈췄는데도 사과도 없이 그냥 걸어갔잖아요. 내가 차를 멈췄다고? 아빠 계속 운전 중이었어. 우리 지훈이 콩 껐나 보네. 하긴 오랫동안 차 안에만 있으니까 피곤해봤다 하지.
분명 방금 상황을 다 같이 겪었음에도 할머니를 본 게 나밖에 없었다. 엄마, 아빠, 장난치지 마세요. 방금 할머니 진짜 못 봤어요? 할머니는 무슨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밤에 이 산길을 위험하게 누가 오고 다니겠어. 여보, 내비게이션 다시 돼. 큰집까지 30분 남았다고 뜨네. 그러네. 산속이라 인터넷이 잘 안 됐나 봐. 지은아, 졸리면 좀 더 자. 도착하면 깨워줄게. 나 꿈꾼 거 아닌데?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엄마 말대로 꿈이라고 하기엔 내가 잠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와서 그 일을 생각해보면 그날 산속에서 인터넷이 안 됐을 때 나만 잠깐 다른 차원 같은 걸 경험했던 건 아닐지 그런 의심이 들곤 한다. 그때 내가 본 할머니는 무엇일까?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졸음이 너무 몰려왔다. 아우 졸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리지? 어제 잠도 일찍 잤는데.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해봤지만 자꾸 감기는 눈꺼풀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 수미야, 나 30분만 잘 테니까 정울려도 안 일어나면 깨워주라. 응, 알겠어. 나는 앞에 앉아있는 수미에게 말을 한 뒤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았다. 스르륵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온몸에 원인 모를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뭔가 싶어서 바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눈도 안 떠지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었다. 집에서 자다가 가위에 눌린 적은 있어도 학교에서 가위에 눌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앞에 앉아있는 수미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내 상황을 알리고 싶어서 최대한 수미가 들리도록 있는 힘껏 입으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누가 내 귀에다 대고 테이프가 늘어지는 목소리로 일어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소리에 나는 가이고모고 벌떡 일어나졌다. 주변이 시끄러운 걸 봐서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았다. 나는 바로 수미에게 말을 걸었다. 수미야, 나 가위 눌렸어. 그런데 내 앞에 수미가 아닌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있는 것이었다. 일어나지 말랬잖아. 그 목소리는 내가 가위 눌릴 때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잠에서 깨어났다. 여전히 자습 시간이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혹시나 해서 시계를 봤더니 내가 잠든 지 5분밖에 안 지나 있었다. 그때 수미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너 잔다며? 안 자? 근데 수미야, 뒤에서 무슨 소리 안 났어? 아무 소리 안 났는데? 왜? 아니야. 그날 나는 가위 눌릴 때 본 남학생 때문에 더 이상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우리 고등학교 괴담 중에 새벽만 되면 남학생 귀신이 교실을 돌아다닌다는 괴담이 있었는데 내가 가위 눌리면서 본 남자가 그 남학생 귀신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일어나지 말랬잖아.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 12시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다행히 저녁까지 내린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나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서 땅에 젖은 비 냄새를 맡으며 걷고 있었다. 그러다 횡단보도 하나를 건넜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빨간불임에도 무단횡단을 해서 건너오고 있었다. 에휴, 다음 신호에서 건너면 되지. 위험하게 왜 저럴까? 나는 혼잣말로 무단횡단한 남자를 흉보면서 집 쪽으로 가는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무단횡단한 남자도 내 뒤를 따라서 골목길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순간 내 혼잣말을 들었나 하고 속으로 뜨끔했지만 가는 길이 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듣고 있던 노래가 다 끝나도 그 남자는 계속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뒤를 돌아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 그 남자가 한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소리로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우산으로 땅을 짚으면서 걷는지 일정한 소리를 내면서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우산 소리는 내 이어폰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컸고 나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버렸다. 그러다 우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우산 소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내 걸음도 빨라졌다. 그런데 소름 돋는 게 우산 소리도 같이 빨라지는 것이었다. 탁탁탁
맞은편에 누구라도 지나가면 안심이라도 될 텐데 야속하게 그 길에는 나와 그 남자뿐이었다. 나는 의산 소리가 더 가까워지기 전에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아빠는 바로 전화를 받으셨다. 여보세요? 그리고 나는 없는 말을 막 지어냈다. 아빠, 딸, 왜 안 와? 나 다 왔는데 보여? 오빠랑 마중 나온다고 했잖아. 무슨 소리야? 보인다고? 알겠어. 이쪽으로 와. 라고 말하며 마치 앞에 마중 나온 아빠와 오빠가 있는 듯이 손을 번쩍 들어 흔들었다. 그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머리 좋네? 그리고 우산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중에서야 긴장이 풀려 뒤를 돌아봤더니 남자는 이미 사라졌는지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얼른 뛰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은 이어폰도 안 꽂고 그쪽 골목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로 돌아간다. 더군다나 우산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그날의 기억 때문에 소름이 끼친다. 어느 토요일 오후 부모님은 산악회 모임에 나가셨고 나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정신없이 집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다 초인종 소리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나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고 좀 더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곧 밖에서 들린 말소리에 눈을 다시 떠야 했다. 택배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뭘 산 게 있는지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부모님은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시키지 않는 이상 집에 택배 올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초인종 소리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나고 있었다. 혹시 부모님 회사에서 보낸 택배인가 싶어 방금 자다 일어나서 꼴도 말이 아니고 나가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택배를 문 앞에 놓아달라고 했다. 네,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죄송하지만 택배 수령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해서요. 여기 김영진 씨 댁 아닌가요? 저희 아빠인데 지금 집에 안 계세요. 그럼 따님분이라도 잠깐 사인만 좀 해주시겠어요? 사인이요? 네, 잠시만요. 나는 아빠에게 온 택배에다가 사인까지 해달라고 하길래 아빠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물건인가 싶어 얼른 택배를 받으러 갔다. 택배 기사님은 뭐가 그리 급하신지 내가 잠시만요라고 했는데도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택배 기사님의 행동에 짜증이 나서 문을 열려던 순간 잠이 번쩍 깨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 당시 우리 집이 오래된 빌라였는데 집 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집 초인종만 비정상적으로 옆집 쪽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옆집에 배달이 오면 배달원도 헷갈려서 옆집 초인종 대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팔이 긴 사람이 우리 집 현관문에서 팔을 쭉 뻗어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동시에 초인종을 누르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택배기사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초인종을 같이 누르고 있었다. 설마 하고 문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밖을 봐도 검정 모자를 쓴 남자가 가만히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렇다는 건 밖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문을 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 집에 택배 올 거 있어? 아니, 없는데? 왜? 밖에 택배 왔다고 아빠 이름 대면서 막 사인해야 된다고 우리 집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누가 초인종도 같이 누르고 있어. 나 어떡해? 유야, 문 열어주지 말고 아빠가 집 앞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보라고 할 테니까 세탁소 아저씨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아빠랑 엄마도 지금 집으로 출발할게. 제발 빨리 와줘. 무서워. 아빠도 뭔가 이상하셨는지 평소 부모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집 앞 세탁소 아저씨를 불러주셨다.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문을 계속 열지 않자 눈치를 챈 건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10분 정도 뒤에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세탁소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야, 세탁소 아저씨야. 괜찮니? 아빠가 와보라고 하던데. 그제야 나는 안심하고 현관문을 열었고 밖에는 세탁소 아저씨가 서 계셨다. 아저씨, 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던데? 누가 택배 기사인 척하고 계속 문 두드렸다며. 밖에 택배도 없어. 나는 세탁소 아저씨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근데 걔네들이 네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설마
그때 세탁소 아저씨가 뭔가 생각이 나셨는지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더니 우편물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그 우편물에 아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걔네들이 문 앞에 있더니 우편물 보고 네 아빠 이름을 댄 것 같네. 문 안 열길 진짜 잘했어. 그때 만약 내가 문을 열고 짜증을 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날은 친한 친구의 생일이라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가게 됐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에 있는 11층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문 사이로 손이 부쩍 튀어나오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밖에는 회색 후드티 모자를 둘러쓴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고 누군가 통화를 하는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런데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충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이었다. 전화하느라 정신이 없으신가? 충수 안 눌렀다고 말해드려야 하나? 아, 같이 11층 가시는 건가? 그때 우리 집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라 한 층에 여러 세대가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층에 온 손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 이상했던 건 남자가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자도 아무 말이 없고 핸드폰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쯤 어느새 엘리베이터는 11층에 도착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내렸고 남자는 정말 같은 층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지 그 남자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게 느껴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서 집으로 들어갔다. 아빠는 나를 기다리셨는지 안 주무시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얼른 씻고 자. 네, 아빠도 얼른 주무세요. 아빠와 간단한 대화를 한 뒤 방으로 들어와서 집에 잘 도착했다고 친구와 카톡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 맞다, 또 문 잠그는 거 깜빡했네. 아빠가 또 뭐라고 하시겠다. 나는 이 생각을 하고서 아빠가 담배 피우러 잠시 밖에 나가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거실에서 아빠의 놀란 목소리와 처음 들어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뭐야,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집 잘못 찾았습니다. 그 소리에 나도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아빠가 놀란 눈을 한 채 서 계셨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아빠 왜 그래요? 누구 왔어요? 송이야, 너 들어올 때 현관문 안 잠갔어? 왜 모자 쓴 남자가 우리 집 문을 열더니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집 잘못 찾았다고 갔어. 네? 모자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회색 후드티의 남자가 생각났다. 아빠, 혹시 그 남자 회색 후드티 입고 있지 않았어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아는 사람이야? 나는 아빠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아빠도 내 말을 들으시더니 뭔가 깨름칙하신지 그 남자가 아직 밖에 있나 싶어 복도로 나가보셨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셨다. 그때 그 남자는 정말 집을 잘못 찾아서 우리 집 문을 열었던 걸까? 나는 이 일 덕분에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을 잘 안 잠그던 습관을 단번에 고치게 됐다. 늦은 밤 학원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끈 채 집으로 가고 있었다. 아, 빨리 집에 가서 침대에 눕고 싶다. 그때 반대편에서 키가 엄청 커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이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키가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키가 컸던 게 아니라 한 남자가 누군가를 목마 태우고 있었다. 길에서 목마 태우고 걷는다는 게 평소 보기 힘든 광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목마를 태운 남자와 거리가 더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굉장히 기괴했다. 목마를 타고 있던 사람은 할아버지였는데 피부가 하얗지 못해 창백한 데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계셨다. 반면 목마를 태우고 있는 남자는 힘없이 걷고 있었고 팔도 그 할아버지를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쭉 늘어뜨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목마를 태운 남자는 목마 탄 할아버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마치 목마를 태우고 있다기보다 할아버지가 남자의 어깨에 얹혀가는 느낌이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 남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그래도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뒤를 봤더니 목마를 타고 있던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었다. 남자는 그저 힘없이 걷고 있을 뿐이었다. 순간 뒷목에 닭살이 쫙 돋으면서 이게 뭐지 싶었다. 나는 피곤해서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던 길을 마저 가기로 했다.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쾅 하고 큰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서 다시 뒤를 봤더니 자동차가 전봇대에 부딪혀 있었고 나는 다친 사람이 있을까봐 얼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사고 차량 옆에 방금 내 옆을 지나간 남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운전자를 확인해봤더니 에어백 덕분에 크게 다쳐 보이진 않았지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자가 길 가던 남자를 치면서 전봇대를 박은 걸로 보였다. 어느새 사고 현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경찰차와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도 의식이 없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집에 오는 내내 그 남자 어깨에 올라타 있던 할아버지가 자꾸 생각났다. 왜냐하면 TV에서 무당 같은 분들이 하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자네, 등 뒤에 귀신이 엎여 있어. 어쩌면 그날 내가 본 할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